말씀드리거든요. 2008년도 국고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기 전에 2008년 예산은 이미 다 국고지원까지 다 짜놓고 가셨던 거고, 집행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부터 됐으니까 이제 각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퇴직 후가 걱정되는 건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는 정규직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4년 비정규직 하다가 그것도 잘려서 지금 그러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비정규직 교수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가족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은 젊어서 괜찮은데 이제 한 10년 정도 길어야, 10년 정도 하고 나면 저도 이제 뭐 10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여하튼 길어봤자 10년이면 이제 이 일도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그럼 그 뒤에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그게 저희도 늘 부부가 내외가 마주 앉으면 저하고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대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의 노력, 이런 위험, 노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덜 익은 구상인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은 없고, 노후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서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이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이 사학연금 이런 거 받는 분들이 크게 일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생기면서 그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 연배가 65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중에 액수가 적은 분도 계시고, 또 가입을 제대로 안 해서 거의 못 받는 분도 계실 수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9만 얼마 드리는 거 있죠. 근데 그 제도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발의하고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그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어르신들 중에 공적연금 받는 분들이 아주 일부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어르신들한테 350만 명한테 조금씩 드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액수가 너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는 최소연금제라고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국가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액수를 조금씩 줄여서 가는 이런 방식의 국가 최소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그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런 보완들이 앞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저는 뭐 우리 진보통합당 이름이 복지당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는데, 여하튼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는 국가와 함께 자신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많은 제도적인 확장이 필요한 시기고, 장교양보험도요, 지금은 이 수혜받는 분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제가 1인당 10,000원으로 하자 그랬어요. 공무원들 보고 요금을.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10,000원씩 더 내도록 하면 약 한 30만 명, 40만 명 수준으로 재가 서비스, 가족들이 돌볼 때 현금 서비스 하는 거나 방문해서 서비스 하는 거나 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되게 반대를 하는데, 반대 이유가 좀 들을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10,000원을 더 얹으면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몇만 원이 얹어지는데, 반발이 너무 세져서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혜택 받는 사람은 소수고 돈은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기 건강보험 액수에 곱하기 0. 몇 했고 더 내니까 화가 나서 제도 정착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좀 조그맣게 적은 액수로 시작해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인식이 확장되는 데 따라서 요율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갑시다. 그리고 시설도 아직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나 방문간호요원들도 양성이 덜 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크게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때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1인당 평균 4,000원 정도 더 내는 제도로 설계를 해서
17만 명 정도만 혜택을 보도록 1단계 설계를 하고 제가 나온 겁니다. 그게 계획은 2단계, 3단계로 계속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권 잡고 나서는 확대를 안 해요. 원래 확장하게 돼 있는데 확장을 안 하고 돈을 전부 강에다가 지금 퍼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권을 바꾸면 그렇게 강바닥에 돈 쓸어붓는 거를 중단하고 이런 쪽에 국가 재원을 쓰고 그렇게 하면 고용 창출도 훨씬 많이 되고요. 지금 요양보호사들이나 방문간호 요원들이 사실 급여가 좀 약해요. 저희가 그거 처음에 할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쪽에 보강도 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국가가 살펴보고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고 땅에다가 퍼붓고 물에다 퍼붓는 이런 돈들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돌보는 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 고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 중간에 있는 분은 많이 본 사람이라 안 드리고요. 뒤쪽에 지금 들고 흔드시는 분 하고 맨 앞에 앉으신 분하고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순다니는 농장입니다.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많이 부르짖고 또 투옥도 당하고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아마 내 생각으로는 가반수 의석을 늦게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주기차게 폐지를 정권을 사기 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폐지를 왜 안 했는가 그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고 정권을 잡으니까 그 마음이 발견된 건가 또 유 대표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가 등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요. 2004년 1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하 15도 노숙동성단 그래서 국회 앞에 자리 깔고 천막 치고 그 한 달씩 단식 농성 그 운동수란에 시민단체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 국회 안에서는 그때 72시간 연속의 총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위한 농성을 의원들이 하고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한나라당이 육탄 저지를 한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MBC에 출연하셔가지고 당에서 워낙 미적거리니까 국가보안법은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폐지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그냥 의원들에게 전언을 한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당론은 폐지였죠. 당론은 폐지였는데 한나라당이 이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때 농성을 했죠. 그거를 어제 FTA 칠 때처럼 끌어내고 하든가 안 하겠다 해놓고 집에 간 틈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든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여론조사가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완전 폐지에 진짜로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50명이 안 됐습니다. 150명 중에.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해도 야당이 몸으로 막는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정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게 더 현명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지금은 저는 좀 합니다. 그 당시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 못하니까 이참에 폐지하자. 그래서 저도 엄청 싸우고 농성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열린우리당의 성격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그렇게 확고하게 의지를 가질 만한 구성원들이 다수인 정당이 아니었다는 거. 한나라당이 육탄 저지했다는 거. 국민 여론이 완전 폐지가 절반이 안 됐다는 거.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열린우리당 자체가 내부가 흔들려서 그걸 못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 안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전 좀 억울하죠. 사실은 대통령이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은 실제로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만 안 했더라도
의원들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당론으로 정해서 그때 뭐 거의 국회의원 전원 이름으로 폐지 법안을 냈잖아요. 그 민주노동당 10분도 있었고 160명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못했잖아요. 180명 되면 할래나? 예. 하여튼 과정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폐지하고 싶어 하셨지만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집권당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못한 거고 그 책임도 대통령 책임이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대통령 말 잘 듣는 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 마지막으로 예, 맨 앞에 한 분만 좀.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그 FTA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어제 날치기 통과됐는데 그 FTA 내용을 가지고 뭐 찬반 논의가 많았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단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여러 지도자들의 말이나 분위기를 보고 옳을거라 저울질을 하는데 사실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의사늑약이니 이후에 우리나라는 거의 뭐 꼭지라는 거는 후퇴밖에 없고 시장적으로 개방밖에 없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강도나 뭐 그런 시국선은 하나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반대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듯이 총선용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파는 분위기가 내용 아주 엄중하고 굉장히 뭐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뭐 정치인들 그리고 뭐 그 문재인 이사장님도 그렇고 반대는 하는데 큰 행동은 안 하시고 그 유시민 대표님도 보니까 반대는 하는데 각오가 틀려졌기 때문에 뭐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피터지게 투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민주노동당이나 정신당도 이렇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나라가 뭐 더 이상 회복 불능에 각하가 일부집권할 정도 그 정도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거라면 사실 진보가 뭐 정권 교체도 별로 할 게 없는 상황에서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다 그쪽에 신경이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논의가 사실은 우선순위로 보면 이게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왜 그걸 보면 별로 안 중요한가? 반대론자들의 말에 너무 내가 세뇌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되는 건 FTA 비중 이후의 행동들인데 사실 좀 이렇게 패닉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래 보니까 이 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이제 트위터로 이래 보면 결국은 이제 한나라 때려잡던데 결국은 이 말 들으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반대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 뭐 시덕한 게 아닌데 이거 해도 우리나라가 의학이나 이런 게 민영화되고 이런 게 아닌데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 위에 만약에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다행히 뭐 이렇게 재협상을 하든 대기를 하든 하실 건데 만약에 지면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가반수를 얻고 뭐 대선까지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FTA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유 대표님 예. 아니 총선도 못 이기고 대선도 치면 대책 없죠. 그거는 정말 한나라당 다음 각하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굴하고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분이 또 대통령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게 되면